안녕하십니까. 대박열린고시학원 환경보건학 담당 이승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환경보건학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어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할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은 2023년 BTV북스에서 나온 환경보건 기출문제집이고요. 챕터를 먼저 보시면 15개 챕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환경보건 이론서의 챕터 순서와 개수가 같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내지는 설명의 용이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은 것이고요. 우선 목차를 먼저 펼쳐보시면 환경과 보건 첫 번째 챕터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챕터는 환경보건학의 개론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여서 시험을 갔다 하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는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됩니다. 우선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첫 번째 내용은 목차를 먼저 주의 깊게 봐달라는 말씀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그 옆에 페이지 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 페이지 수는 각 챕터별로 수록되어 있는 문항수와 거의 비례합니다. 문항이 많으면 챕터의 비중이 커지는, 볼륨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출제 빈도를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항이 이 챕터에서 출제가 되었느냐. 문항을 보시다 보면 유사한 문제들이 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볼륨을 많게 해서 책의 두께만 늘리려고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항마다 옆에 보시면은 출처와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자체와 몇 급 시험이었는지가 다 나와 있어서 그 출처를 보시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거든요. 출처를 보시면 이 지자체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었구나. 유사한 문제가 또 나왔었네 하고 출처를 보시면은 서로 다른 지자체에서 서로 다른 해나 내지는 같은 해에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을 보시고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든 문제가 다 중요한 문제지만 겹치는 문제들,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그리고 연도별로 보시면은 경향성이 살짝 보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출제 빈도와 경향은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셔야 하느냐 하면 시사성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로 대두가 된다든가 또는 팬데믹 시절이니까 감염병의 창궐이 문제가 된다든가 하면 그런 문제들이 환경보건학 실제 시험에서 발빠르게 유사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 시자, 일, 사자 때때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이 시사성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건 바로 이슈죠. 이게 국내 환경 관련, 보건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환경과 보건 관련 이슈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 시험에서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쪽에서 밀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정책. 우리는 환경과 보건을 위해서 우리 지구 환경, 우리나라의 환경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책에 대한 내용들도 꽤 출제가 됩니다. 우리는 20문항 또는 환경부 50문항 이 문항들을 전부 다 꼼꼼하게 보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지 막연한 고득점, 85점, 90점 이상 맞자 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첫 장 넘기기 전에 마음을 한번 다지시고 모두 다 만점을 맞기 위해선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어느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 환경 관련 법령 문제는요, 이거는 다른 색깔로 할게요.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부 구급시험의 50문항 중에서 제가 한 해는 3 봤어요. 시험 보고 나와서 한번 카운팅을 해봤더니 법령 문제가 거의 10문제 이상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법령에 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법령이 정책과 이 시사적인 이슈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왜? 정책과 시사성 있는 이슈에 따라서 법령이 자꾸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팬데믹 이전 시절에 환경보건 쪽에서 가장 큰 국내 이슈가 뭐였냐면 미세먼지였거든요.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심하게, 특히 초미세먼지가 마치 감염병처럼 전국을 막 뒤덮을 때 미세먼지 관련 법령이 1년에도 2번, 3번씩 자꾸 바뀌었어요. 개정이 된 거죠. 법령이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에서는 업데이트된, 개정된, 바뀐 법령들이 출제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미리 목차 옆에 빈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외에 하나 더 중요한 부분, 그건 뭐냐 하면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화학물질의 중독, 위해성, 유해성, 그 다음에 생체 축적성,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화학물질이 유통이 되고 있는지,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몇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이 되고 있는지,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하는 문제들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MSDS라고 아시죠? 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이거는 다분히 전공 쪽에 치우친 문제긴 하지만 환경보건학은 이 MSDS에서 아주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을 뽑아가지고 출제를 많이 합니다. 이 내용들은 다 어디 들어있다? 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환경부에서 발간을 하는 환경백서라고 하는 책자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시간에도 마지막 챕터가 환경백서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환경부에서 만들어내는 책자거든요. 그런데 90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환경백서를 도대체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질문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보는 게 맞습니다. 보는 게 확실하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 부분, 정책과 이슈와 법령,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들만 딱 골라가지고 그 부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900페이지가 넘는 백서를 어떻게 다 읽어보느냐. 자, 우리 이론서와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환경보건 기출문제집에 어떤 파트에서 출제가 되어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환경백서의 어떤 파트에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 기출로 출제가 되는지 샘플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면서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별표를 치고 환경백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진도 나가면서 그때그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부분만 보시면 빠뜨릴 부분 전혀 없이 충실한 시험 대비 준비가 되시는 거겠죠. 일단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백서 부분. 환경백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카페에도 원문을 제가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올려놨고요. 여러분들이 카페 가입이나 이런 게 다 귀찮으시다고 하시면은 그저 개인적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환경부 도서관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저장을 하고 계시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백서를 띄워 놓으시고 거기서 검색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번에서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환경보건학의 범위를 우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목차가 환경보건학의 범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 쪽을 전공을 하면서 익히 알고 있는 대기라든지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악취, 진동 뭐 이런 것들 외에도 구충, 구서라든지 또는 역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감염병은 일단 환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역학은 전염병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을 말하는 건데 역학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자주 그 다음에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최근 한 2, 3년, 3, 4년 사이에 환경보건학 공무원 시험 문제에 가장 두드러진 그런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학은 다분히 보건학 쪽의 이론인데 이게 환경보건학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챕터 1부터 6번에 있는 식후미생까지 전부 단순암기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환경 쪽 보건 쪽 내용들인데 이 역학 부분은 사실 예전에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경보건학에서 역학 문제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가 않았어요. 나올까 말까 한 정도였거든요. 20문항 중에 한 문제 정도. 그런데 최근에는 역학 문제가 20문항짜리 뭐 전남보건직이나 해경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한 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까지도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난이도 또한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 그런 역학 파트 문제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정말 보건학 전공자들이 봐서 이 문제 좋은데 할 정도의 수준이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늘 나오던 전통적인 환경 쪽 파트 외에 새로운 파트, 그 다음에 난이도를 조금씩 조정을 해가지고 수험생들을 좀 걸러내려고 하는 주최 측의 출제자들의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중보건학이나 아니면 보건학 수준의 역학 공부를 환경보건학을 대비하면서 공부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 범위, 환경보건학의 방대한 범위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환경은 사실 거의 모든 챕터가 다 들어가는 그런 방대한 과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새로운 범위, 나오는 범위 제가 그때그때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공부를 다 했어요. 외울 거 다 외우고 정책, 법령, 환경 백서까지 꼼꼼히 다 봐가지고 이제 나는 전 세계적인 환경보건 쪽의 이슈와 국내의 정책, 노력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역학 파트도 굉장히 이런 부분을 충실히 공부를 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보는 시험은 객관식이거든요. 객관식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객관식이어서 쉽겠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객관식이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답안을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 선택의 요령, 어디다가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어디다가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현명한 선택을 해서 정답을 맞출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겉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본 시험은 문항을 잘 읽고 그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만을 고르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최선 답을 골라야 한다는 거죠. 답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문항의 취지에
문항의 취지라는 건 뭐죠? 문제를 잘 읽고, 요즘 문제도 길거든요. 2줄, 3줄짜리 문제도 막 되게 많아요. 그 문제의 취지에 가장 잘 맞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말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문해력이 좋아야, 독해력이 좋아야 거기에 가장, 그 문제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공부 다 해놨는데 여기서 답안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1번, 2번, 3번에 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도, 암기도, 이론의 이해도 다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문제들을 보고 이 문제에서는 왜 3번이 답이 되는지, 왜 이쪽 문제에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지, 왜 답이 2개가 아니고 하나를 고를 수 있는지, 그 요령과 그 팁에 대해서, 고를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 3가지 정도만 옆에다가 필기를 좀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쫓아나와서 책을 들고 나와서 질문을 하셔도 되겠고, 만나시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해가 좀 덜 갔다든가, 내지는 이해가 좀 안 된다든가, 왜 이 문제에선 최선답이 왜 3번이 되는지를 정말 모르겠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페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공중보건, 환경보건 스터디라고 한글로 검색을 하시면 카페 대문에 제 캐리커처가 나와 있는 카페가 검색이 됩니다. 가입하시고 바로 질문을 올리실 수도 있고, 가입을 하시고 바로 질문글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카페 들어가시면 메뉴들이 쭉 있는데, 거기 환경보건 Q&A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다 질문을 올리시면 24시간 안에, 24시간은 무슨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안에 답변을 제가 직접 달아드립니다. 광고나 홍보를 위한 카페라기보다는 수험생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카페로 2013년부터 제가 모든 게시물에다가 다 해설을 직접 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부를 하시면서 초시생들이시라면 공부를 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질문 올리고 답변 기다리고 이런 게 거추장스럽다거나 또는 기다리기 지루하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카페가 거의 지식인화되어 있어서 카페에 들어가서 카페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안 풀렸던 문제들은 과거 선배 응시생들이, 선배 수험생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했던 걸 저한테 질문했던 해설들이 쭉 나와 있고, 인터넷에 올리는 제 질문에 대한 해설은 그냥 제 머릿속에서 보고서는 그냥 이거 쉬운 건데 하고 이렇게 대충 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문헌을 찾아서 확인을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가입만 하면 볼 수 있는 게시물들이기 때문에 정말 100번 양보해도 확실한 정답이 들어있는 해설만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질문 하나, 답변을 제가 다는데 30분 이상, 1시간, 막 2시간 뭐 이렇게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누적된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하셔가지고 여기 있었네, 내가 하려던 질문이 하고 그냥 답을 보셔도 되고, 안 나오면, 그쵸, 최근에 올해 있었던 기출문제인데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런 것들은 게시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게시판들, Q&A 게시판들 한 바퀴 돌고 세수하고 입 닦고
아침을 시작하는 그런 루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올리건 오후에 올리건 아침에 올리시건 그 다음날 새벽에는 무조건 답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카페, 특히 우리 학원 홈페이지 Q&A 게시판도 제가 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올려두시면은 제 답변이 무조건 아침, 나절에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카페에 보시면은 나는 환경보건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합격할 수 있었다. 뭐 이런 합격 수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서 카페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저 선생의 수업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내가 합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문항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때그때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 법규 환경법 100서까지 이제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모의고사가 6회 분량이 들어있는데 6회가 다 20문항짜리 모의고사가 아니고요. 중간에 이제 환경부 50문항짜리 세트도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집을 하나 꼼꼼하게 잘 보시고, 그리고 되풀이해서 보시면 아마 환경보건학 시험 보시는데 거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 이후로 제가 직접 환경보건학 시험을 보러 다니면서 직접 보고 복원해서 해설을 달아서 완성한 문제집입니다. 시중에 어떤 문제집도 이렇게 선생이 직접 시험을 보자마자 나와서 문제를 복원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집은 없습니다. 우리 문제집과 유사한 문제가 다른 교재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재를 보고 변형을 해서 만든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출제 빈도를 보시려면 챕터별로 페이지 수를 보면 페이지 수가 많으면은 출제가 많이 된 챕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문항수에 절대적으로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함께 문제를 풀면서 보시다 보면 어떤 문항 뒤에는 해설이 한 3페이지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륨을 두께를 두껍게 해가지고 책값을 많이 받아 먹으려고 만든 그런 노력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이론을 거기다가 숙지하시라고 해설을 보고 공부하시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문제에다가 답을 표시하고 문제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많지 예전처럼 정말 문제은행이어가지고 기출문제만 계속 한 5번 돌리고 가면은 거의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정말 문제은행에서 뽑아낸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살짝 포커스를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변형시켜서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고 그 밑에 제가 정말 풍부한 해설을 많이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론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문제풀이를 저와 함께 하시고 나면 환경보건 제가 갖고 있는 미천을 다 보여드리는 거다. 다 퍼드리는 거니까 그것만 보시면은 시험 대비는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의 모든 문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기본 이론들, 숙지해야 할 중요 이론들을 다 해설로 묶어뒀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노란색으로 쓸게요. 네. 문제 해설을 통한 공부.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를 1, 2, 3번이니까 얘를
0번으로 놓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8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 환경과 보건의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의 구성은 챕터별로 되어 있고 각 챕터별로 가장 최근의 문제가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챕터별로 1번부터 한 7, 8번, 10번 정도까지는 전부 따끈따끈한 올해 출제된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하실 수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 1번. 8페이지 1번입니다. 물세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호에 관한 협약은, 자, 출처를 보시면 올해 있었던 환경부 문제입니다. 환경부 문제니까 당연히 오지선다로 되어 있고요. 이런 문제가 전남도 마찬가지, 해경도 마찬가지, 환경부도 마찬가지,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서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또는 제 이론서나 아니면 다른 출판사의 이론서를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집의 해설을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해설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람사르, 습지하면 람사르잖아요. 람사르지만 그것만 외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로테르담 협약은 뭐였더라? 아, 이거는 특정 유해 화학 물질의 국가 간 교역에 있어서 사전 통보 승인, 거기 관한 협약이었구나. 리우 협약은 뭐였더라? 아, 리우 협약은 이거는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한 거였구나. 람사르는 습지였고, 파리 협약은 뭐지? 파리 협약, 이게 온실가스로구나. 해서 해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에서 복습을 하는, 그래서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여기서 로테르담이나 또는 런던 협약을 정답으로 만들어서 문항을 바꿔서 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왜냐하면 늘 그런 식으로 나왔었으니까. 또는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박스에다가 가나다라로 집어넣은 다음에요. 여기서 지구온난화와 관련 있는 협약으로 옳게 연결된 것, 이런 문제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기 하나하나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번은 그래서 람사르 협약이 정답이 되고 해설은 밑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를 중요 표시를 해두세요. 이게 올해 환경부 문제인데 환경부는 매년 요 문제가 나왔어요. 아니, 똑같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생체 시료에 대한 문제가 매년 나왔어요. 여기서 매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제가 시험을 보러 다니긴 이후로 뭐 한 10년 정도 됐죠. 2013년부터 쭉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거의 매년 요 환경유해인자를 검출하거나 환경유해인자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생체 시료에 대한 문제가 환경부에서는 늘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정답만 띡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문제보다, 문항의 보기보다 더 긴 해설들이 있어요. 왜? 생체 시료에 대한 부분은 보건학 쪽도 보건학 쪽이지만 이쪽은 사실 생리학 쪽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을 전공했던 아니면 관련 학문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되게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반 이론을 넣어놨습니다. 일단 답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틀린 걸 고르는 겁니다.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자, 소변 중 유해물질 농도는 소변 배설량과 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소변 배설량이 제일 먼저 티가 나요. 소변 배설량이 확 준다거나 확 늘어난다거나 아무튼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관계가 있다라고 해야 맞는 보기가 됩니다. 1번이 확 틀린 보기예요. 1번 딱 체크하시고, 자, 2번 그렇다면 나머지 보기들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머리카락은 중금속 남용약물들의 검출에 이용된다.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도 알잖아요. 도핑 테스트 할 때도 그렇고 또는 약물 검사 같은 거 할 적에
또는 마약의 어떤 인체 잔존량 이런 것들을 알아볼 적에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샘플이 될 수가 있죠. 실제로 남태평양의 태평양 바다의 수은 함량 때문에 벌써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이긴 한데 참치를 많이 먹으면 수은이 중독이 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치 통조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참치의 이 소비량이 많아서 참치가 함유하고 있는 수은을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카락을 분석을 해보면 거기서 수은이 검출된다. 이런 괴담 아닌 괴담이 돌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머리카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몸에서 배설이 되지 않고 남아서 잔존하는 그런 생체 시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출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맞는 보기 2번 수유신생아, 엄마 젖을 먹는 신생아를 말하는 거죠. 신생아의 노출 평가는 모유 분석, 당연하죠. 엄마에게 젖을 먹기 때문에 엄마 체내에 유해물질이 있다고 하면 그게 모유를 통해서 신생아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DDT 경우에 사용과 판매, 수입, 이런 것들, 제조 이런 것들 전부 다 금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혈액에서 DDT 성분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노출 경로는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였죠. 그렇다면 엄마는 어디서 노출이 됐겠느냐? 엄마가 DDT를 살포하거나 사용했었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마 체내에 이 성분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엄마가 어렸을 때 살았던 환경이 과거에 DDT를 살포했었던 그런 지역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환경역학하고 또 같이 연결돼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하나 따로 딱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 연결. 환경과 질병과 유해물질과 다시 그 환경과 거기 살고 있는 사람과 생물 농축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4번 날숨은 체내 일산화탄소 노출의 직접적 지표가 될 수 있다. 들숨과 날숨이 있죠. 들숨은 들이마시는 거, 날숨은 내뱉는 거죠. 체내 일산화탄소 노출의 직접적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 해설 4번 보시면 날숨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 실제로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를 체크를 할 적에 우리가 호흡기 검사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날숨을 통해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체크를 합니다. 맞는 보기 5번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에서는 혈액과 소변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요 5번에 있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부분은 기출문제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문항에 딸려있는 해설을 보시면서 제반 이론을 따박따박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페이지에 있는 3번을 보실게요. 3번 보시면 유해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식으로 있고 그 중에서 문항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답을 고르라는 거죠. 자, 유해물질의 노출 다 이쪽 문제거든요. 어디 갔어? 이쪽 문제인데 딱히 MSDS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체에 화학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직접적, 간접적 어떻게 노출되는지 그걸 찾으라는 거거든요. 거기 해설해 보시면은 이 바이오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 해설의 니은을 보시면 개인 노출 모니터링 요게 이제 24시간 동안 한 개인이 유해물질에 얼마나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거여서 기업과 니은이 정답이 됩니다. 환경 모니터링과 생활학 제품 모니터링, 이 부분은 간접적인 방법에 속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합이 다 보기 2개씩으로 조합이 되어 있어서 기업과 니은이 들어있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도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문제가 전부 다 오래 있었던 환경부 문제입니다. 제가 대전 가가지고 직접 시험을 보고 그리고 얼른 나와가지고 문제를 복원을 해 놓은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구나. 야, 이거 인체 바이오 모니터링, 개인 노출 모니터링, 이거는 이런 수도 못 본 것 같은데, 예, 그래요. 대학 교재에도 잘 없는 내용이에요. 해설은 어떻게 달았느냐? 예, 제가 관련 서적들을 전부 다 검색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출제자가, 이 문서에서 이 문제를 뽑아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백서에도 이 부분, 직접 간접 노출평가하는 내용들이 아주 살짝 언급만 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을 보고 이런 데서까지도 출제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고득점 나가서 만점을 맞으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대비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3번 문제를 통해서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 그 두 가지를 체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있는데, 자, 4번 문제가 첫 시간부터 단순 오타가 하나 있어가지고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4번 정답이 3번으로 출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4번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해설은 고치실 게 없고 문항에 따른 그 정답만 3번에서 2번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오타고요. 교정을 보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심플한 단순 오타인데 2번 노출평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제처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예전처럼 공무원 시험 공부가 그냥 똘똘한 교재 한 권, 두 권 앞에다 펼쳐놓고서는 그거를 죽자하고 3회독, 5회독 막 해가면서 책상에 앉아서 그 책만 들여다보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쪽, 특히 환경보건 쪽에서는 법제처 폰으로든 아니면 뭐 랩탑이나 아니면은 뭐 태블릿 시건 간에 책상 위에 스마트 기기를 하나 올려놓으시고 법제처, 환경부, 질병청, 기상청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환경보건학 공부를 하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 수험서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따끈따끈한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봐야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에요. 녹색창에다가 편하게 그냥 궁금한 걸 쳐가지고서는 블로그나 여타 다른 카페글, 우리 카페 말고요. 우리 카페는 최신의 자료, 정확한 자료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각 링크를 딱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이 그냥 랜덤하게 녹색창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다른 카페나 블로그들, 특히 개인 블로그들에 있는 그런 글들은 틀린 정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나는 편하게만 공부하고 고득점은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고 항상 정부 부처 홈페이지 자료실 이쪽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확실한, 가장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 4번 문제는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하면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양한 환경 매체를 및 경로를 통해서 유해물질이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결정하는 유해성 평가 단계는 노출 평가라고 딱 뭐라고? 예,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법제처에 들어가서 보시면 법령이 있어요. 어떤 법령이냐? 요거는 하나 써드릴게요.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이 건문 좋겠는데 되게 길어요.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이게 제목이에요. 요 규정에 들어가시면 요 정의가 나와 있어요. 유해성 확인의 정의, 노출평가의 정의, 용량 반응평가의 정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화학물질이 인체 또는 기타 수용체 내부로 들어오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노출평가의 정의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법제처 홈페이지는 법제처 앱도 있으니까 하나 북마크를 해 두시고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고 그때 들어가서 정의를 원할 때 정의 이 법으로 정해놓은 정의가 데피니션이 법으로 정한 정의만큼 확실하고 정확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VOC에 대한 정의라든지 또는 뭐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에 대한 정의라든지 애매한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정확하고 확고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 법으로 정한 정의만큼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건 없어요. 그래서 딴 거는 다 나중에 보시더라도 법제처 하나만큼은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럼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어떤 법인 줄 알고 들어가서 찾느냐? 아, 그렇다면 먼저 키워드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어떤 법령이 그 용어를,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찾으신 다음에 화학물질 위해성까지만 쳐도 떠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해당 정의를 찾으시면 아, 이거였구나. 확실하다. 이게 처음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문제집 한 번 다 떼면서 한 5번 이상 반복해서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정의를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귀찮고 진도 안 나가고 시간 걸리니까 아무튼 귀찮아. 나는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고 싶은데 근데 빨리빨리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막 100점을 맞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시간이 걸리지만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필기를 딱 해놓으시고 그러고 나면 이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시간이 점점 단축되고 다음에는 한두 단계 정도 뛰어넘고 바로 정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되세요. 그러면은 훨씬 속도가 빨라지고 이해도 잘 돼요. 문제를 읽으시면서 모르는 용어가 하나라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검색을 통해서 법으로 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게 훨씬 속도가 빨라요. 왜? 내가 용어에 대한 의미를 알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어 하나에 막혀가지고 10분이 걸릴 수도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넘어가다 보면 정말 빠르게 넘어가고 반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 됩니다. 처음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좀 해 두시고요. 5번,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3대 보건지표로 옳은 것은 와, 재밌죠? 이것도 올해 문제예요. 이거는
100% 보건 쪽 문제지 환경보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공중보건학 범위예요. 그런데 출제가 됐어요. 에이, 뭐 언제적 문제, 이게 언제적 문제, 오래된 문제예요. 그런데 올해 출제됐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공중보건학도 같이 만약에 준비하시는 수험생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 공중보건학에서는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되게 쉬운 문제고 아주 오래된 개념이어서 요즘에는 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허를 찔러서 환경부 환경직 문제에 이 문제를 훅 집어넣은 거죠. 저도 놀랐어요. 아, 이건 좀 범위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뭐 보건이니까 보건 쪽은 WHO가 거의 뭐 본부니까 그래 나올 수도 있어. 올해 나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틀리신 분들, 허를 찔려서 틀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답은 3번 표기하시고 나머지 보기들은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그냥 요 3대 보건지표 3개만 외우시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WHO를 언급했으니 조사망률, 평균수명, 비례사망지수가 되는데 요거를 문제를 살짝 바꿔서 공중보건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문제를 내거든요. 또는 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3대 보건지표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WHO의 3대 보건지표와 달라요. 뭐냐면 이게 들어가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아요. 평균 수명, 비례사망지수. 비례사망지수는 PMI라고도 쓰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요게 다릅니다.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죠? WHO의 3대 보건지표 평균 수명과 비례사망지수는 같은데 뭐였죠? 조사망률이죠. 그래서 WHO가 언급되어 있으면 얘를 쓰면 되고 WHO가 언급 안 되어 있고 그냥 3대 보건지표 그러면 이렇게 3개를 적어주셔야 돼요. 요거 은근히 헷갈려서 10년 전쯤부터 단골로 나오는 그 이전부터 사실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크게 의미는 없지만 시험이라는 게 어쨌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했으니까 그 중에서 변별력을 줘가지고 소수의 인원을 뽑아가지고 임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차이를 묻는 그런 문제들이 잘 나왔습니다. 5번 중요표시를 해두세요. 이거는 어려워서 중요표시가 아니라 야 이런 문제도 환경보건에 출제가 됐구나. 이거는 제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대전까지 내려가서 이 시험을 보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제가 눈으로 보고 야, 이 문제가 나왔어? 정말? 요거는 문제집에 넣어가지고 그 강조 표시를 해줘야 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역시 올해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쉬워요. 키워드가 바로바로 눈에 띄어야 돼요. 단시간 노출되어서. 반수치사 용량을. 그래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의 용량 범위를 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자,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의 용량 범위를 정하는 것은 사실 떡밥에 불과하고요. 단기간 노출, 반수치사 용량 이게 키워드예요. 이것만 보시고서는 밑에 선택지 5개를 봤는데 급성 독성 시험이 눈에 딱 띄었다면 공부를 제대로 하신 겁니다. 급성 독성 시험이죠. 반수치사 용량, 반수치사량은 LD50이잖아요. LD50은 개념이 뭐다? 이거는 급성 독성 시험이에요. 그것만 아시면은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2세대 생식 독성, 유전 독성, 발암성 여러 가지 좀 헷갈릴 수 있는 보기들이 나오지만
반수치사량은 LD50 이퀄 극성 독성 지수다. 이것만 숙지하고 계시면 끝나는 문제. 해설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 발암물질의 유해성 평가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가장이란 말이 나오면은 지워졌지만 최선답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유해성은 유해성 곱하기 노출량이다. 그렇죠. 요 공식이 나오죠. 유해성은 영어로 해저드. 유해성은 해저드고 해저드에다가 곱하기 노출량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리스크, 위해성이 돼요. 그러면 1번은 틀렸죠. 틀렸습니다. 2번 용량 반응 평가는 역치 모델을 사용한다. 이게 맞습니다. 해설의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용량 반응 관계에서는 반응이 나타나는 최소 용량 역치작용을 확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보기고요. 3번은 어디가 틀렸냐면은 최대 무독성, 최소 독성 용량, 예를 들어 용량 반응 평가로 결정한다. 최대 무독성 용량은요. 이거는 용량 반응 평가와는 관계가 없어요. 왜?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최소 용량을 투여를 하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용량과 반응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용량 반응 평가라는 게 뭐예요? 1을 줬을 때 1만큼의 반응, 2를 줬을 때 3을 줬을 때 용량을 늘려갈수록 얘가 1시간을 버티다가 30분도 못 버티다가 먹자마자 죽어버리네? 용량에 따른 반응을 보는 건데 최대 무독성 용량은 이거는 뭐 반응이 없는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틀렸고 4번 바람 유해도는 일일 평균 노출량과 바람 잠재력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보기거든요. 동그라미 4번에 있는 초과바람 유해도 공식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노출량 곱하기 바람력이죠. 그래서 일일 평균 노출량에서 틀렸고 바람 잠재력에서 틀린 겁니다. 정답은 7번에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여서 하나씩 확실히 틀린 거 일단 소거시키고서 자 그렇다면 2번 아니면 4번인데 근데 이 바람 위에도 공식, 초과바람 위에도 공식 요거 일단 중요 표시를 좀 해두시고 요거는 환경부에서 지금 3년째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요 공식에서. 그래서 요거는 형광펜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 중요 표시하시고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0페이지 8번 문제부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